가격도 저렴하고 서울로 연결이 잘 되는데 이런 아파트는 사도 괜찮은 거죠. 최소한 7억이 된다는 거예요. 눈여겨볼 곳은 아직까지 거래량이 적으나 너무 많이 올라서 낙폭이 컸던 아파트들이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덜 움직였어요. 그런 지역들을 뭐 예를 들면 안산, 군포, 안양, 의왕이 남부 쪽에서는 거래량이 낙폭이 조금 적은 데도 있지만 의왕 같은 경우도 낙폭이 좀 컸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들은 거래량이 위에 4개만큼은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산은 진보하죠. 그 다음에 군포는 1기 신도시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쌌죠. 그리고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죠. 안전진단 끝나고.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는 평촌 지역들이 물량들이 꾸준히 나올 곳은 있지만은 여기도 지금 가격들을 보니까 2020년도 수준의 가격에서 아직까지 크게 약진을 못하고 있죠. 의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들이 폭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안산은요, 사실은 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선호 지역들은 아니지만 신안산선으로 이제 일자리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선부역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이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는데 뭐 요런 아파트를 볼까요? 이런 아파트를 보면은 거래가 쭉 이렇게 잘 일어나다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상태에서 호가는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 호가가 최고 호가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위험하긴 하지만은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오르진 않았죠. 예, 이런 아파트는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제가 군자주공 11단지인데 안산 같은 경우는 올 2월 달에 정비 예정 구역에 지정이 되어서 정비 예정국으로 이제 11단지 12단지가 지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거래량은 조금 많이 없고 가격은 싸죠. 예를 든 거예요. 이거를 누구나 사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선부역이 가깝죠. 거꾸로 여기 초지역인데 초지역은 분당선, 4호선, 신안산선, 그리고 서해선, 그리고 KTX까지 여러 개가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는 입지적으로 되게 좋아요. 일자리랑 연결도 편하고. 그런데 이 바로 앞에 확 트여 있는데 얘가 재건축이 되는 물건이래요. 이런 식으로. 재건축이 되는 물건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은 가격도 저렴하고 거래량도 많이 안 올랐고 뭐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지금은 사도 괜찮은 거죠. 그러면 이게 비싼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대지 지분이 어느 정도 있죠. 그러면은 이게 재건축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재건축이 사업 시행인가까지 간 데가 이 주공 5단지 5-2번입니다. 이거 재건축. 얘를 보면은 가격 시세들이 조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얘보다 이제 신축으로 이제 된 데를 보면은 요런 아파트는 라프리모 같은 경우는 신축이 되는데 라프리모보다 주공 11단지 12단지가 입지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많이 떨어졌어요. 거래가 많이 된 게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얘는 올라와 있네요. 조금 올라와 있지만은 2021년도 수준으로 좀 올라와 있는데 얘도 거래가 8억 5천까지 거래가 됐네요. 그러니까는 이게 신축으로 되었을 때 최소한 7억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7억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한 7억 정도, 6억 후반 정도가 될 수 있는 아파트인 거죠. 지금 기준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따져가면서 거래량이 작고 진보하는 지역. 여기가 왜 진보하냐면요. 여기도 재건축, 여기도 재건축, 여기도 재건축. 다 재건축인데 여의도로 30분 만에 가요. 이게 신안산선이 이제 2년 정도 지나면은 개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게 일자리로 연결되는 좋은 노선에 새 아파트 들어오면은 가격들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무조건 신안산선이 연결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인프라가 좋아요. 여기는 상업시설과 인프라가 좋잖아요. 라프리모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가 신안산선이고 30평 기준으로 해서 가격들이 매매를 기준으로 해서 최고 높은 가격이 8억 2천. 이건 안 팔릴 거예요. 8억 2천, 7억, 6억이고 최고 낮은 게 이제 얘는 13집 금매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5억 6천, 5억 8천.
6억대죠. 5억 후반이나. 근데 비슷하게 얘보다 여의도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아파트인데 인프라가 안 좋은 데를 볼게요. 어디냐면요. 달미역에 바로 옆에 이렇게 인프라가 좀 좋지 않은 새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얘는 가격을 보면은 30평 기준으로 얘는 30평이 1182 30평 84 타입입니다. 가격이 없네요. 가격이 없는데 다른 데는 있겠죠? 예, 있네요. 그래서 가격이 더 낮잖아요. 훨씬 더 낮잖아요. 1억이 더 낮네요. 최저가가.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좀 좋은데 그리고 거래가 아직까지 덜 형성된데 진보하는데 서울로 연결이 잘 되는데 이런 데는 가격이 싼 걸로 조금 저렴하게 집을 좀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좋고 진보하고 인프라가 좋은 지역들을 잘 선별해가지고 내 돈에 맞게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100억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돈이 조금 적은 사람들은 이런 전략들, 거래량을 이용해서 하는 전략들도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또 하나 더 볼까요? 아까 의왕도 얘기를 했는데 의왕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포일동하고 내손동이 제일 좋으니까 그 중에서 구축 아파트 중에서 조금 유명한 아파트가 엘센트로였는데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인덕원 대우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인덕원 대우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래가 된 거를 보면은 지금 2020년도에 급등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의 가격으로 조금 내려와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가격들이 이제 2020년도 가격으로 내려가 볼까요? 2020년도에 6억 4천 5천 뭐 한 6억 중반대 정도에서 올라갔다가 그 가격대로 지금 다시 내려왔잖아요. 84 타입이니까 얘도 84 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 가격대로 내려왔잖아요. 얘는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이도 사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브랜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인덕원 푸른 마을이라는 게 의왕이고요. 여기 똑같이 인덕원 푸른 마을이죠. 여기 안양이에요. 이 두 개는요. 이 브랜드가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똑같은 단지라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가격 차이가. 이게 의왕의 여기에 있는 브랜드보다 이 평촌의 브랜드가 조금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 차이 때문에 사실상 가격이 똑같은 연도에 준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의왕은 이런 데가 좀 많아요. 여기도 삼성 레미안도 여기는 안양이고 의왕이거든요. 좀 특이하게 인덕원 푸른 마을하고 이 안양의 푸른 마을, 의왕의 푸른 마을 요 사이에 벌만초는 의왕 사람들이 갑니다. 안양하고 의왕 같이 갑니다. 이런 특이한 사항들이 있는데 여튼간에 거래량들이 조금은 늘어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여건이면은 어느 정도 살 수 있다라는 거를 가늠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군포도 뭐 우륵이라든지 율곡 같은 거 리모델링이 좀 일어나고 있고 안양에도 귀인마을의 홈타운이라든지 뭐 평촌 더샵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것도 2020년도에 그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한 중반부 이전 가격에서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거래량들도 크게 많지는 않고 뭐 그런 경우는 이제는 요런 데는 한번 진입을 해도 괜찮구나. 거래량들이 아직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구나. 다만 뭐 이런 지역들은 물량들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안양은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래가 좀 추이가 올라가네. 그러면은 하락 국면은 좀 아닐 것 같아.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러면은 거래량이 지금 많이 올라가서 금매가 소진된 데 이외에 좀 좋은데 그리고 입지적 가치는 있는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많지 않은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신축만 고집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구축과 최소한 500세대, 1000세대 있는 아파트는 어디일까로 이제 접근을 해버리면요. 그렇게 들어가면 조금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이런 거죠. 상승 추인가 하락 국면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량들은 지금 아직까지 서울 같은 경우 정상 거래량이 미치지 못했고 경기도도 한 2, 3천 건 정도가 아직 모자란 정상 거래량이 되면 2, 3천 건이 모자란 주에 있지만은 추이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하락 국면이면 이렇게 추이적으로 올라가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격이 급등하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상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 정상화의 과정들이 가격들로 지금 반영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이렇게 거래량이 지금 통계로 나와서 많아진 곳보다는 앞으로 많아질 곳 조금은 거래량이 적으나 진보하는 곳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이제 그 서울의 거래량이거든요. 서울이 이 굵은 선이 실제 거래된 양이고요. 얇은 선이 평균 거래량입니다. 이게 평균 거래량보다 조금 거래량이 많을 때는요. 가격들이 상승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게 보다 조금 거래량들이 낮게 실제로 거래가 되면요. 굵은 선이죠. 그러면은 가격이 어김없이 둔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가격들이 상승하는 시기에 보면은 평균 거래량 2014년부터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18년도까지 보면은 어김없이 거래량들이 평균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 하락장이었죠. 2018년도 9.13 대책이 딱 나오면서 그 다음 한 2, 3주부터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공포 때문에 좀 둔화가 많이 됐다가 2019년 한 7월 정도 이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래량이 살아나죠. 살아나면서 2020년도에 큰 상승장을 마련하게 됩니다. 2020년도도 큰 상승장이었어요. 2021년도가 더 큰 상승장이라서 체감을 못 하실 수 있지만 2020년도가 더 큰 상승장, 진짜 큰 상승장이었고 2021년도에 그게 달한 거죠, 사실은. 그때 거래량들이 이렇게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뭐 대출에 대한 규제들이 2021년도 10월부터 전세도 대출 못하게 막는 정말 어이없는 정책들이 좀 나오면서 대출에 대한 거, 그다음에 금리 인상 결합되고 뭐 이제 정책의 좀 부작용, 그다음에 정책의 실패,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상황이 되면서 완전히 거래량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가격들도 표준화할 수 없을 만큼 종말장이 일어나면서 가격들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양상들로 일어났죠. 보시면은 거래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상승장이냐 하락 국면이냐 상승 추이냐를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데드캣 바운스일지 아니면 이거는 조금 있으면 밝혀지겠지만은 저항선이 있는 시기는 있겠지만요. 지금의 거래량의 추이는요. 그냥 단순하게 하락 국면으로 가는 양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겁니다.